어느새 선선한 가을바람에 옷깃을 다시 추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새삼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바로 가을이 오는 이 무렵 머니투데이 방송이 여러분과 첫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온 MTN의 개국을 맞아 특별한 만남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읽고 있는 책이 바로 나를 보여준다는 글귀를 봤는데요. 요즘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을 만나고 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에 잠겨 계신지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또 신뢰하시는 시골의사 박경철 씨를 더 리더에서 다시 제외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의사와 경제 전문가 이 두 가지 일을 겸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경제 문제에 이렇게 깊숙하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저는 뭐 제가 경제 전문가라 불리는 자체가 좀 어색하고 다만 이제 경제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제 귀로 들어서 깔때기처럼 모은 다음에 제 입을 통해서 대신 들려드리는 이제 메신저 내지는 전달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10년 전에 비하면 경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신문 받아보는 분들이 아마 100집에 한두 곳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간지도 뭐 경제면이 기본으로 섹션이 나올 정도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하면 많은 분들이 금방 떠올리는 게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같은 자본시장, 그 안에서 이제 이익의 정투 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지만 저는 경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양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양식들이 있겠죠. 정치적 질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경제에서 전제하고 있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 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하나의 질서이고 양식이니까 저는 사회가 살아가는 한계 양식이라면 그냥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기본적 관심은 가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뭐 기본적 소양을 넘어서는 수준의 이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상당히 전문적 수준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시는데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시나요? 독서에서 나오신다고? 일종의 집요함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뭐 다른 놀이를 잘 못하니까 그냥 뭐 앉아서 하는 일들을 이렇게 좀 하게 되고 그냥 좀 집요한 면이 있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이제 호기심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또 새로운 것을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조금 깊이 들여다보는 습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좀 지나치는 호기심을 가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로서도 진료는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요즘에 이제 극히 이제 진짜 제가 정말로 이 10대층 좋은 직업을 이게 정체성이 흔들린다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이제 주중에는 서울 생활을 많이 하게 되어서 요즘은 뭐 한 일주일에 나흘 정도 밖에 간신히 이제 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는 못난 사람이죠. 예.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뭐 진료도 하시고 또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또 방송도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또 이동 거리도 굉장히 멀고 그래서 한 주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이제 요일이나 시간을 보통 이제 저는 농담처럼 시간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 시간 포트폴리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시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수, 목은 일단 강연이나 혹은 뭐 각종 회의나 세미나 같은 이제 외부 활동으로 정해놓고 화요일은 되게 텍스트 워킹 그러니까 이제 뭐 밀린 칼럼을 쓰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제가 뭐 다른 하여튼 뭐 활자에 집중하는 시간 그냥 책상에 앉아 있죠. 이제 금요일은 미디어와 관련되거나 혹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일들 토요일은 진료
일요일에 이제 가족들 뭐 이렇게 예. 시간을 나눠 놓고 있습니다. 천금 같은 시간들을 쪼개서 잘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책을 쓰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어떤 내용의 책이 될까요? 이게 좀 명구스러운 내용인데 사실은 뭐 마음 먹고 이제 조금씩 정리한 게 또 2년 다 돼 가는데 그냥 요즘 이제 청년 학생들 만나고 이제 저는 저보다 위 사람 이제 예를 들면 한 달이라도 앞선 분들에게는 다들 배울 것만 있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 제 뒤에 오는 젊은 청년 학생들 혹은 뭐 제 후배 세대들에게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이제 시행착오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는 항상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였던 지점들을 돌아보면서 뒤 후배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갔더니만 이건 잘못된 길이더라. 이때 이랬으면 이런 조언들을 한번 담아볼까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굉장히 다독하시는 걸로 그 유명하신데 되게 한 달에 뭐 몇 권 정도 읽으시고 최근에 뭐 기억나는 책을 시청자들한테 한 권 권해주신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끝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끝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저는 뭐 이 방송사의 책 프로그램에 제가 자문위원을 뭐 한 5, 6년 맡고 있다 보니까 또 독서 관련 칼럼도 있고 제가 꼭 숙독하거나 완독하지 않고도 대강 검토해야 되는 책들이 일정 분량이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0-30권 정도를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신 책만 20-30권. 이제 검토라는 것은 이제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쭉 훑어보시는 정도. 일괄 이제 우리 감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숙독을 하는 경우는 뭐 2-3일에 한 권 정도씩 숙독을 하는데 최근 정말 지난주에 끝낸 책 그게 바로 이제 후마니타스 출판사에서 나온 존 메이너스 케인즈 그건 케인스로 이제 책 제목은 되어 있죠. 존 메이너스 케인스라는 책인데 무려 한 16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대단한 분량인데 문제는 이 1600페이지 자체가 원전을 추격한 것이죠. 실제로는 훨씬 더 방대한 내용인데 제가 왜 이 책을 거론하느냐 하면 방금 질문을 하시니까 케인스는 경제학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치, 철학 모든 분야에 대해서 뭐 구루의 반열에 망라돼 있는 거죠. 그분의 전기를 통해서 그가 살았던 시대의 어떤 전후의 맥락 그리고 한 인간이 그런 격동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 그 안에서 한 인간의 어떤 내적 외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방대한 전기와 전후의 어떤 사실적 상황들이 집대성이 되어 있어서 저는 아마 그 위인전 내지 전기물 형태의 어떤 새로운 전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걸 읽기 위해서 하루에 50페이지씩 해서 계속 지금 한 달 반을 읽어왔습니다. 이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주식 투자의 위험성이라든가 그걸 경고해 주시고 그냥 준비되지 않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실제로 개인이 하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 개인 투자자들 방송을 보고 계신데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친구는 이제 맨날 같은 이야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출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도 있죠. 근데 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가 가진 장점과 상대방이 가진 장점을 놓고 보았을 때 나는 내가 가진 장점을 도외시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기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부모장님이 뭐 100m 달리기를 해서 한 12초에 주파를 하시고 저는 예를 들어 실험을 잘하는데 제가 실험보다 나 100m 달리기를 해서 저만큼 하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이제 주식 투자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나도 똑같이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해서 성공한 분들도 물론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것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라 저는 차라리 그럴 때는 조금 제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좋은 자라는 것이 이제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건강하고 믿을 만한 시스템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펀드 같은 간접 투자를 좀 얘기하시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레버 카운트하고 좀 거리가 좀 먼. 저는 뭐 기본적으로 성향상 뭐 그런 데 대해서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이제 어떤 선택이 쏠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수도 없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시류에 민감하면 항상 그 시류의 어떤 초기 단계에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프리카 누구 때처럼 하나의 집단이 되지만 항상 그 결과는 참혹한 모습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레벨 카운트로 몰려드는 이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시장 변동성 전체를 높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언젠가 재앙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 시장의 한 축으로서 레벨 카운트는 분명히 효용성이 있지만 이것이 파이가 이제 볼륨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 웹 어카운트에 쏠림 현상이 올 때는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좀 강력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그 세계 경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WDB 온다 안 온다 이걸 놓고 지금 뭐 양론이 좀 있고 또 뭐 오지 않는다라는 또 목소리도 최근 들어서도 적지 않게 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견조하다라는 표현이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전제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분명히 같은 생각인데 다만 이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천수를 다해서 100세까지 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제 그 지난 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거대한 어떤 잉여의 파이들이 이제 자본화가 되었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뭐 레버리지 경제가 신용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알고 있는 일인데 또 그 신용이 이 민간 부분에서 공공 부분으로 정부 주머니로 이제 전이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정부가 전이된 주머니는 아무래도 이제 캐파가 있으니까 잘 지금 버텨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여튼 언젠가 처리는 돼야 될 문제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아마 지금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사실 뭐 이번에 벌어진 유럽 문제라는 게 예, 그런 문제 단초를 보여준 그렇겠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이 문제가 뭐 소멸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예상보다는 일단 전이 과정이 바톤이 넘어가는 과정은 순조로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국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뭐 중국이 지금 좀 기세가 등등한데요. 뭐 일본하고 힘겨루기 위해서 일본이 거의 완패하는 뭐였는데 이 중국 경제 내부를 들여다봤을 때 네. 과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느냐 또 불안하다는 뭐 견해도 또 적지 않고요. 또 중국과 미국 간의 힘겨루기 뭐 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앞으로? 저도 중국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많은 중국 전문가들을 뵙고 이야기도 듣고 심지어는 이제 중국인이나 중국 현지 전문가들과도 가능하면 이제 많은 교류를 하려고 꽤 이제 길을 열어놓고 있는데 참 중국을 보는 시각들이 중국만큼 다양한 것 다양하죠. 같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상황을 하나 놓고도 예를 들면 중국의 지금 현재 그 공실률이 35% 정도 된다. 그러면 옆에 공실 건물이 분명히 있는데 옆에 있는 신규 분양은 다 된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현상을 두고 해석을 이렇게 하죠. A라는 이 주상복합에 현재 40% 공실이다. 근데 옆에 지어진 B가 100% 분양이 되었다. 자,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을 이렇게들 하죠. 한 사람들은 현재 도시화가 1%씩 진행되고 있고 중국에는 연간 1000만 명씩 지금 유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소화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한쪽에서 놓고 본다면 1000만 명 되는 유입되는 인구 중에 정말 하다못해 반지하방이라도 살 수 있는 인구는 그중에 100만도 안 된다. 근데 집은 500만 채가 지어지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서로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라는 내용을 이제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연히 저는 이제 쓸데없는 혼자서 이상한 상상을 잘합니다. 재미있는 상상은 지금 현재 우리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최근 20년간의 상하이 종합지수의 어떤 그 그래프를 만약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지금 다우 미국에서 아마 1910년부터 1940년 사이에 1920년에서 40년 사이 그 정도면 20년 정도 되겠군요. 그 다우지수 그래프 위에다가 얹혀보면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똑같죠. 예. 그래서 1900년대 초 미국이 한 정권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횡보를 하다가 1920년대 급등 후에 1930년대 무너지는 그렇죠. 모습의 중간점에 지금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그 정도에 다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미국은 반등을 거듭하지만 사실 거의 20년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 이제 팍스 차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고, 중국의 역동성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의 GDP가 이제 세계 2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본을 제쳤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중국 가서 이제 삶을 보면 사실 뭐 연안이나 뭐 베이징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연안 도시를 제외하고 내륙으로 들어가면 지금도 사는 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도농간 양극화 뭐 이런 문제. 그렇죠. 중국면의 90%는 여전히 지금도 대중들은 어렵죠. 다만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힘. 하지만 중국은 뭐 로켓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과학에서는 대단한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캐파도. 저는 1900년대 초에 유럽인들이 미국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을까라고 한 번씩 상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 아마 미국이 혹은 유럽이 중국을 보고 있는 눈으로 그때 당시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보고 있었겠죠.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1900년대 초에 국방, 그다음에 도로,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석유 이런 부분들에서는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면서 대단한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또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나라였지만 사실은 그 내륙 일대에는 아직도 대개발이 일어나고 미국민의 97%가 중간 이하의 중산층 비율이 7%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미국이 이제 오늘날 이제 절대 미국이 되는데 걸린 세월을 생각해 보면 거의 한 50년 내지 60년의 세월이.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1950년 이후에 일어섰으니까. 왜냐하면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 성장성 속에는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을 교정해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 기간이 아마 대공황 이후에 20년이었고 그것을 구제한 것이 2차 대전이었다면 중국도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때 당시 미국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이제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중국의 역동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상당히 많은 모순들이 내재해 있고 이 모순들을 조정하고 또 교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파열음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 과거 80년대 민주화 투쟁까지 지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런 과정을 앞으로 20, 30년간 겪어나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중국 경제 전체의 성장이 아닌 중국의 자본시장의 성장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출렁출렁하는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크게 또 조정을 받으면서 다지고 가는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앞으로 예상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게다가 특히 이제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GDP 성장률과 이 자본시장 특히 정권시장의 상승률은 일치하지가 않고 빗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왜냐하면 성장하는 나라는 잉여 자본들이 쉽게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중국 성장과 자본시장이 별개일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산업이라든지 이 뭐 나라 규모가 경제 규모가 급격히 성장할 때는 기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하나 차리면 금방 재벌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사업 기회, 다양한 기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서는 자본 투입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승리를 위해서 뛰어들진 않죠. 근데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계속 일어나지만 정권시장을 보면 우리도 20, 30년간 그런 모습. 그런데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고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면 사업 기회가 없단 말이죠. 돈 가지고 해서 뭐 사업할 게 없고. 그러면 이제 머니게임으로 옮겨가니까. 그래서 미국이 80년대 이후에 랠리가 벌어지고 한국이 2000년대 이후에 자본시장이 드디어 우리가 1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아마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중국 경제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뭐 중국 펀드에 들어라 이런 것은 조금 난센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융위기 과정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번 올 금융위기는 뭐냐 이런 걸 놓고, 이제 뭐, 그 토플러 같은 사람은 다음번 금융위기는 뭐, 금융과 뭐, 통신위기라든 아주 상당히 대단한 수준의 위기가 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어디 한국에서 들은 얘기는 지금 뭐, 그린 버블. 실체가 없는 그린 쪽에 이건 정부까지 나서 돈을 퍼붓기 때문에 이건 터지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다음번 버블을 막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시는지 혹시? 버블 지금 아주 재미있는 것은 아까 방금 그린 버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죠. 네. 왜냐하면 세계 경제 파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왜냐하면 지구 환경이나 우리 어떤 삶이라는 긍정적 윤리적 가치를 놓고 보면 가야 할 길이 맞는데, 우리가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새로운 신산업이 등장하고, 신산업의 버블이 생기고, 그러니까 실비 경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고용이 일어나고, 그 시장이 확대되고, 그게 이제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 쇠퇴하면서 위기가 오고, 또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끌고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자동차가 내연기관이 등장하고 다시 자동차가 등장하고 또 철도가 등장하고 자동차가 등장하고 나중에 비행기, 항공우주, 컴퓨터, 반도체 새로운 산업들이 끊임없이 파이를 확대시켜 오면서 우리가 이제 잉여 부가가치를 키워온 거죠. 그래서 2000년 이전까지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라는 것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회 요인과 부가가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다면 그린 버블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게 무서운 거죠. 예를 들면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지만 그것이 새로운 기회를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회를 구축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그로 인해서 환경적이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기회,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 한 개는 화력 발전소 20개를 구축을 하죠.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운영이 되면 20개의 화력 발전소가 운영되는 모든 시스템 안에서 조달, 관리, 건설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기회와 일자리나 그 외 모든 사회적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 산업이죠. 예. 뭐 예를 들면 요즘은 그린카의 경우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전기차가 등장을 하면 집집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있고 또 전기차를 산다면 분명히 파이를 키우는 산업이지만 기존 걸 전기차를 사는 것은 내연기관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구축 산업일 테고 또 내연기관을 가진 자동차를 구축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석유 산업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이루어진 수많은 이 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오히려 모터와 배터리만으로 구성된 전기차로 대체된다라는 것은 거꾸로 놓고 보면 전체 산업의 파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즉 뭐 클라우딩 컴퓨터, 스마트 고리딩, 뭐 잉여 전력들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사용한다. 예. 수많은 우리가 잉여라는 것의 속에는 그만큼 잉여 인구가 먹고 살 기회였다는 것인데 스마트 거리딩으로 그 기회가 축소되면 잉여 인구의 기회가 또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다 가정하면 우리가 책상 위에 있는 수많은 이 하드디스크들이 잉여 공간들이 다 있고 지구상에 지금 이 컴퓨터 위에도 지금 현재 잉여 공간이 있었을 텐데 문제는 이 잉여 공간의 하드디스크를 생산하는 라인업 안에서 수많은 이 기회들 요인들 일자리 요인들이 존재했겠지만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만약에 서버에 다 모이고 이게 사라진다면 예. 이 안에 쓰이는 소프트웨어 산업,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공간, 그 그리딩과 클라우딩으로 인해 사라질 수 있는 기회들은 엄청난 구축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는 팽창에서 구축의 시대가 온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팽창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수많은 금융의 버블과 자산도 이미 구축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계속 잉여를 못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것이 축소되는 만큼 현재 미국과 일본의 이 조폐창의 인쇄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결국 그것이 구축이라는 코드에 맞추지 못하고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면 바로 그 부분이 터져나갈 마지막 버블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로운 산업이 기존 산업을 구축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구축하는 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냐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지금 사실 뭐 필연적으로 줄어들죠.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구축 산업 안에서 위너는 이제 최후의 승자가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 수많은 IT 기업 중에서 애플이 독주하지 않습니까? 구글이 이 클라우딩 컴퓨터 시스템 독주를 시작하고 애플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자 이렇게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가진 기업들이 승자성으로 오면 어느새 우리가 탄탄한 IT 강국이었던 우리 삼성전자가 벌써 주춤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니는 벌써 노태가 되었죠. 노키아 벌써 아웃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자승의 시대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구축 산업은 승자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그러니까 엄청난 진입장벽을 쌓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을 쌓으면서 마지막 첨탑을 쌓아 올리겠지만 대신에 그 성 밖에 있는 구멍활거의 어떤 기회들은 쓰나미에 휩쓸려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죠. 사실 뭐 그런 예상으로 보면은
이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사실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필연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양극화 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이 같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후진국의 경우에는 기회가 너무 많으니까 개발국에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 스포트를 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경우로 보면 엄청난 부자들이 양산되는데 하지만 이 양극화는 불만은 좀 적어요. 왜냐하면 뒤처져 있는 후발주자도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양극화는 사실 중국의 양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불만은 적죠. 근데 이제 이 선진국의 양극화는 시스템이 곤란해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양극화에 대한 절박함이 확 와닿죠.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애플이 지금 현재 이 매출액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절반 정도지만 현재 순이익은 거의 막먹고 그렇습니다. 있고 아주 부가가치로 부가가치 대단하죠. 예.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 애플이 미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불과 25,000입니다. 애플 매출에 반밖에 되지 않는 그 소니가 이게 반밖에 되지 않는 소니가 지금 일본에서 18만 명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25,0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애플의 상업체인 대만의 팍스콘은 25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27만 5천 명을 지금 원래 애플이라는 정도의 매출과 이익을 내면요. 미국 안에 2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야 되죠. 예. 하지만 국경 없는 세계와 자본의 어떤 이동을 통해서 애플의 본사에는 현재 개발 인력과 R&D 인력과 마케팅 인력만 필요하니까 2만 5천 명만 있으면 되고 사실 애플에서는 제작은 고사하고 포장지 케이스 하나 입히는 인력이 없고 부품 조달은 한국과 일본과 대만에서 조달하고 예. 가장산 중국 가서 조립한 다음에 거기서 박스 포장해서 세계 각국으로 바로 배송해버리니까 애플 데이터 센터에 앉아서 이걸 컨트롤하는 인력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컨트롤하는 인력 2만 5천 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대가가 주어지니까 사람들은 상위계층으로 갈 수 있는 찬스가 있고 대신에 나머지 25만 명의 일자리는 원래 미국에 생겨던 일자리가 월마트 캐셔로 전락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이런 시기가 우리가 시작되는 거죠. 우려되는 이제 시대의 개막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공유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소수에게 집중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좀 그 과정에 소외되는 이런 시대가 될까봐 많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많이 우려를 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10년 전에 우리도 뭐 서비스 산업 고도화,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왔지 않습니까? 철없는 단계이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한 나라의 GDP를 키워봐야 사실은 이 트리클 다운은 이미 낙수 효과는 없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구조적인 양극화만 초래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그때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파이만 키우면 된다라고 믿었는데 그래서 한 5년 정도 흘렀지 않습니까? 이제 좀 구조적으로 심각해져서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향후 5년,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손가락 2개 주고 한 개를 선택하느라고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또 미국의 1980년 이후 30년간 미국의 프라이빗 섹터의 성장 속도보다 공공 섹터의 성장 속도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의 곳곳에 상하 수도가 지금 날아가 있고 빈대가 뛰어다니고 현재 전력이 자칫 잘못하면 중단될 위기까지 빠지는 상황을 미국으로 만들었죠. 이제 우리도 지금 고민이 하지 않으면 지금 해법을 찾지 않으면 과연 그 방법대로 갈 것이냐. 그때 1990년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로 지금 교리화되어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리 안에서 과연 우리가 수정과 보완할 지점이 없는가 이런 고민이 지금 해야 되겠죠.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적부연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그런 어떤 사회적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승자 독식의 시대가 더욱 심화되는 그런 시대에서 또 국가경제가 생존은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또 측면도 있는가 하면은 또 사회적 안정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고민들을 좀 해야 될까요, 저희가? 저는 코리안 스탠다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는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제일이다. 예를 들면 뭐 금융 시스템은 그쪽 따라야 된다. 근데 그건 뭐 허상이었다는 것도 많았으니까요. 또 뭐 어떤 부분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다.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뭔가에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맨날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매번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는 거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코리안 스탠다드. 우리는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다른 나라가 야, 이거 한국 코리아가 저렇게 해서 양극화 문제도 해결되고 이거 저렇게 예를 들면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코리안 스탠다드 아닙니까? 그 지금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 벤치마킹 하고 있죠. 그때 만약에 공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글로벌 스탠다드를 떠들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우리는 코리안 스탠다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뜬금없이 글로벌 스탠다드, 아메리칸 스탠다드, 유로피언 스탠다드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리안 스탠다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말하지만 자유시장 경제가 무조건 옳으냐 그 안에서 교정하고 손볼 데는 없느냐 우리식으로 고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두운 곳에 불빛도 좀 비추고 사회 혼란도 줄이고 합리적으로 잘 나가면 그 안에서 어떤 성과를 내면 우리가 70년대 코리안 모델이 코리안 스탠다드였듯이 야, 이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에 그 해결책을 코리안 스탠다드로 갈 수 있는데 매번 우리는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하여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지금 저희 경제가 그동안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해오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이렇게 추진해 오다가 지금은 뭐가 옳은 거냐에 대해 혼선에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동사회다 뭐 친서민이다 이제 물론 그 방향은 없는 작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고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 성실하면 비판 정신이 없는 성실함은 일종의 부역이죠.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그때 공무원들이 나는 성실히 일했다. 주어진 대로 부역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해오는 모습들도 어쩌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역일 수도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엄청난 캐파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경제, 금융, 경제 모든 부분을 키워왔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성과를 대한민국 국민이 나누어 가졌느냐? 소위 말하는 국경 없는 자본 이동을 통해서 들고 온 이 소위 말하는 해외 자본들이 그 목을 많이 가져갔느냐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 목 뒤에 빨대가 꽂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빠져나가고 있는 배당금은 둘째 치고라도 현재 국내 유수 기업들의 실제 주인이 아마 어디냐 이런 걸 가볍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국적 이걸 우리나라에 두고 있으니까. 뭐 우리 뭐 글로벌 스탠다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예전에도 그거를 허용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고용과 기회를 늘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들의 지금 국내 고용 인원과 국외 고용 인원을 보면 국외 고용이 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거조차도 희부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비판 없는 성실함, 대안 없는 성실함보다는 고민을 하는 성실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딱 그 질박한 시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국내 경제 문제 좀 간략하게 몇 개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가 지금 이런 뭐 WDB 온다는 상황에서 지금 생각보다는 견조하게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추세로 보면 뭐 하반기 경제 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뭐 이슈가 됐었죠. 뭐 또 올리지 않겠냐 했는데 동결을 또 시장에 기대하는 반대 동결을 했는데 금리 정책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물론 이제 뭐 정책을 결정하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뭐 나름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지만 또 우리가 실제로도 잘해온 측면이 있어요. 지나고 사실 뭐 우리가 비판적 시각으로 보자면 모든 걸 비판해야 되고 또 긍정적 시각으로 보면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우리가 잘해왔다는 걸 인정하지만 하기는 그래도 우리가 중국의 턱 밑에 있었던 행운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돈의 값이죠. 뭐 사실 아티피셜 매니플레이션 그 파이낸스 타임즈 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보다 더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레이스 칼럼에서 그런 지적을 했죠. 그런 개입이 무역이 80% 의존하는 나라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만
그 성과와 시혜가 어디로 갔느냐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수출 대기업으로 다 몰려가 있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이 경제 성장에 불과하고 우리가 지금 갈망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돈값을 떨어뜨리는 데 대한 대가를 아직 안 치렀어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텐데 왜냐하면 돈의 가치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가를 뒤늦게 치르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환율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해외 자본들이 우리나라 국채에 매입하기 시작하고 있고 현재 일본 중앙은행이나 미국 그다음에 중국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캐파를 보면 우리가 대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급격하게 어떤 환율의 어떤 그 소용돌이로 휘말린다든지 이런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미리 맷집을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값을 정상화해야겠죠. 돈 가치를.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 금리 정책이 효과가 없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뭐 여기서 1% 올려봐야 그렇죠. 중국이 우리나라 국채 왕창 사버리면 사실은 실효금리하고는 차이가 너무 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시장에서 그냥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뭐 은행하고 한국은행하고 거래를 어떻게 하든 우리가 시중금리가 지금 형성이 돼버리면 인플레이션 잡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즉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건 늦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는 컨티전시 플랜 이제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플랜을 미래를 가지고 계속 가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했던 상황은 어느 순간에 빨리 놔야 되는데 이 참 마약과 같은 것이라 참 놓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걸 놓으려 하니까 이제 부동산 걸리고 이거 놓으려 하니까 또 수출 걸리고 또 놓으려 하니까 이게 걸리니까 미적 한단 말이죠. 이러면서 돈의 실제 가격이 지금 많이 싸워져 버리는 이걸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하반기에 전운이 지금 깔리고 있는 세계 화폐 전쟁 속에서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대가를 한꺼번에 치를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 뭐 중국이 저희 국채를 매입하는 거는 뭐 자기들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도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원화에 대한 견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작용이 국채값이 오히려 되면서 시중금리는 오히려 내려가 버리는 기준금리 올려도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게 굉장히 상당히 대비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있으시죠? 저희는 뭐 정부에서 일부 규제를 또 완화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서 봤을 때 또 부동산이 일부에서는 너무 죽어 있어서 경기 부담이 된다는 논자들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부동산을 뭐 건드리면 오히려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규제 완화 조치도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양론이 있거든요.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인도하고 아프리카 말고는 부동산 투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놓고 본다면. 왜냐하면 이 무슨 인도하고 아프리카 때문에.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세 이하 인구, 20대 인구가 늘고 있는 나라가 인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지금 젊은 층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급속히 빠른 속도로 지금 노령화가 진행되죠. 유일하게 하면 충북 아프리카 지역 이게 지금 평균 뭐 예를 들어 우간다 뭐 이런 나라를 놓고 보면 현재 평균 연령이 17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대륙이죠. 그러니까 동부 아프리카 지역은 대개 평균 연령이 전 국민 평균 연령이 20세. 그러니까 엄청나게 애들을 낳았다는 거죠. 지금 애들이 성장하고 있는 젊은 대륙이니까 그쪽은 이제 지금 앞으로 뭐 인프라 개선되고 지금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쪽에 땅값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령화가 진행되고 이게 아마 잉여 축소의 단계에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태계 원리상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떠날 때는 뭐 내 몸 한 평 정도 요즘 또 낙골당 가니까 30cm 그렇죠? 단순 아주 지극히 단순한 이야기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지금 이제 2차 산업이 줄어들고 있는 모든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개발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자연적으로 이제 그렇게 따르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연착륙 고민이지 이걸 가격을 어떻게 이제 상승시켜 보겠다는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건 혹은 이제 부동산이 원래 이 성장 국가일수록 GDP에서 성장률에서 부동산 개발이 중국 70%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과 환상을 이제 버려야죠. 이제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치 자본제로 생각을 해야 되고 연착륙을 고민해야지 떨어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하드랜딩은 안 된다. 하드랜딩 되면은 저는 뭐 서브프라임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드랜딩은 막아야 되는데 소프트랜딩 하는 자체를 막겠다라는 것은 뭐 네덜란드 소년처럼 진짜 무너지는 뚝을 팔뚝으로 막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이제 소프트랜딩 쪽에 둬야 되지 부동산으로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이제 과거식의 그런 사고 방식은 이제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부동산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놓은 거를 이제 그런 어떤 전제 떨어지면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경제 관료들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나오셨기 때문에 이제 증시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보시고 되게 이런 때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 사실 증권 시장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오버슈팅했습니다. 이제 오버슈팅 상태라고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시장 전망이라는 게 뭐 매번 이제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실제로 한 30% 정도 오버슈팅을 지금 한 상태이고요. 그게 오버슈팅이 아닐 수도 있죠. 실제로 뭐 이익을 반영한 것이니까. 다음에 이제 장기 레이스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생각보다 좋았던 것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어요. 대개 이런 상황이 오면 각국 정부가 한 100만큼을 풀 것이다 라고 모두가 가정을 했다면 한 300만큼 풀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구조가 이 여러 가지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기업들의 내부 인계금도 늘어나고 이익이 많아졌다. 이런 이유일 텐데 그런 논리라면 돈이 이제 예상보다 많이 풀린 돈 언제 회수되느냐 이게 이제 결국 타겟 포인트 같고 지금 현재 물바다가 됐는데 이거 뭐 청소기도 빨아들인다고 이 물이 금방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 이 물이 사라질 수 있는, 증발할 수 있는 온도, 이 지점까지의 어떤 히팅은 좀 더 이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2007년도 우리가 겪었던 전 세계적 경기 호황과 비교하면 지금 터무니없이 경기가 차가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하게. 근데 자본시장은 이미 턱 밑에까지 갔어요. 뭐 돈으로 밀어붙이는 장세니까요. 그럼 2007년도가 저평가였을까요? 지금이 고평가일까요? 뭐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다만 그 괴리를 돈이 메우고 있으니까 그 돈이 흡수되는 과정은 아마 정책 금리가 지금보다 한 2% 정도 더 위로 점프할 때 아마 시장 당국이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아마 이럴 때가 이제 한계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시장 당국이 버티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돈을 더 찍는다고 또 나서고 있으니까 자본시장은 또 안도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증시가 좀 오버슈팅 돼 있다는 점을 좀 착안하셔서 이렇게 뭐 많이 오른다고 이제 부안해동에서 이렇게 너도나도 이렇게 시장에 뛰어들 게 아니라 좀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군요. 앞으로는 뭐 당분간은 뭐 이제 금방 증발되지 않는 기간만큼의 추가적 룸이 있겠죠. 다음에 이제 추가적 룸은 이건 추가룸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새로운 확대되는 룸이다라기보다는 그냥 보너스다. 그 보너스의 크기가 언제까지냐는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보너스를 지금 즐기는 마음으로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뭐 트위터 유행인데요.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사실 연예인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영향력 있으신 지금 파워 트위터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소위 요즘 얘기하는 SNS,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이 것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관찰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자 라는 주의라 지금 저도 시작한 지 5-6개월 정도 됐는데 트위터에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뭐 미투데이와 같은 게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가게 된 건 어느새 우리가 이제 하나는 이제 뭐 트위터라는 것이 주는 이제 이 글로벌 서버라는 것이 주는 매력, 브랜드 가치, 뭐 명품 매력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트위터 가입을 해보면 획기적이죠. 트위터 가입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묻지 않죠. 그 다음에 제 신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아주 심플하죠. 그냥 이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사실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 노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죠. 그게 대한 일종의 안심이 있고, 과거 이제 미네르바 사건으로 상정되었듯이, 내가 남겨진 글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감시가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라도 익명성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의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트위터가 막 완전히 이제 그냥 뭐 흙탕물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트위터를 이용하는 이 트위터를 진짜 타임라인을 쭉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언론사 인터넷 댓글 보면은 정말 참담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어떤 키보드 워리어의 세상이 되어 있죠. 정말 이게 외국인들이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수준인데 그거 실명제란 말이죠. 그 중명증 실명제까지 해가지고 다 로그인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예, 잡아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키보드 워리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트위터는 어떤 신상 정보도 없고 내가 누군지 감추려면은 미국 국어를 압수수색하지 않고는 미국의 트위터 본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나를 알 수도 없는데 청정하죠. 일종의 자율정화 기능 예. 비슷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는 통제에 의해서 많이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환상을 트위터가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위터는 내가 최 부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만약에 마파를 하고 있는데 최 부장님이 저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실망스러우면 마파를 제가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동등한 한 표의 자격입니다. 그럼 최 부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귀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내가 하는 말을 많은 귀가 듣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대중 전체가 가지고 있는 컨센서스에 부응하는 질서를 내가 갖지 못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자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라는 SNS 자살이 일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어떤 집단적 네트워크 안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모두가 자율정화 기관을 보이면서 건강한 담론이 오갈 수 있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서로가 존중하는 문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3, 40년간 엄격한 통제, 흐트러질 때마다 더 강경한 통제, 지금 뭐 시대 역행적인 통제까지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21세기 민주사회에 광장을 개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논쟁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스 때에도 했던 일을 지금 21세기에 지금 못한다 한다 이러고 있는 세상이라 왜 밤에 사람이 모이면 안 됩니까? 인터넷 실명제 하지 않으면 온 인터넷 세상은 그야말로 음란물과 없는 폐쇄를 난무하고 그야말로 완전히 이 완전 사악한 이들의 장악당할 것이다 라고 믿지 않습니까? 확 풀어놓으니까 그렇죠. 트위터는 오히려 반대 모습을 보여주는 자기 자격이 거죠. 챙기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통제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오히려 더 크게 저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자율적 승수. 우리가 지금 SNS 이용률을 보면 뭐 전가율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자율과 어떤 믿음과 신뢰의 시대가 왔다.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주니까 문제가 생긴다. 예리하시고 좀 깊이 있는 관점에서 트위터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청년 문제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계시고 그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이제 강연이 좀 많습니다. 작년 한 해 강연 숫자만 수백 건이었으니까. 그 중에 한 반은 되게 뭐 고등학교나 대학에 가는 거였고, 쭉 그렇게 해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현재 기업을 가지고 계신 기업가라면, 저는 기업가의 책임은, 진짜 목적은 이분이 돈을 1조 원을 기부해도 저는 박수 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분들의 목이 아니에요. 훌륭한 기업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5천억 1조를 내가 법정에 끌려갔다 나올 때 돈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회적 기회 일자리를 늘려야죠. 진짜 중요한 기업가의 진짜 중요한 기여는 무엇이냐면 이 나를 오늘의 우리 기업이 있게 해준 국가와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는 겁니다. 사업을 잘해서 국내에 투자하고 R&D를 잘하고 해서 다소 인건비 비싼 국내 공장을 짓더라도 해외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면 그렇죠. 나는 나는 국내에서 일자리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공장 하나 더 지어서 그 안에 5천 명의 근로자가 더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족까지 2만 명이 더 먹고 살고 이러한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들이 그분들의 역할일 거죠. 예. 정치하는 분들은 어두운 곳에 불빛을 비추는 일을 계속 하시는 것, 그분들이 또 해야 될 일일 거고요. 이제 방송사에서는 최 의원님이
우리가 이제 시장에 좋은 정보도 알려주셔야 되지만 불공정성 혹은 우리가 지적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시는 역할을 해야 될 거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체험적으로 이제 많은 다양한 사회 계층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제가 여러 가지 기회를 들을 기회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대해서 제가 시행착오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헤쳐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어떤 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저 역할일 것이다 해서 저는 그게 제 역할 중에 잘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글을 쓸었을 거고 언론사에서 누군가가 진짜 공정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펜을 잡고 땀을 흘릴 거고 또 어떤 기업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듯이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좀 청년들에 대해서 뭐 청년 멘토링이라면 좀 거창하고 그 같이 고민을 좀 하려고 하고 있죠. 예. 오늘 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그 앞으로 좀 계획이랄까 뭐 좀 이런 데 역점을 두고 뭐 앞으로 좀 인생이나 삶을 좀 펼쳐가시겠다. 좀 뭐 너무 추상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저는 뭐 계획 없는 사람인데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 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성실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지면 고맙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일이 생기면 그걸 열심히 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안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미물의 껍질을 벗고 사람 구실을 조금이라도 하는 방법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력하는 거다, 노력하는 거다 생각인데 한 가지 이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살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사람에게 거품이 좀 끼고 그냥 유혹들이 생기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어떤 각도에서든 제가 혹시나 눈에 잘못된 비닐 껍데기가 씌워가지고 제가 진짜 그런데 홀라당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어제 스스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팍팍한 세상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로, 경제 전문가로 또 강연자로 활동하며 기부에도 적극적이고 또 늘 사람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며 어제를 또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시구로사 박경철. 아름다운 리더를 만나보는 더 리더의 시간을 그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